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한 주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중고 서점에 지난주에 가서 책을 몇 권 팔고 또 몇 권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이번 주에 무슨 책을 좀 집중해서 읽을지 결정을 못해서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책태기는 아닌데 이 책이 잘 안 읽힐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이 문제들을 극복을 하시나요? 저는 보통 전공책을 읽거나 고전소설을 읽습니다. 전공책의 경우에는 이제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읽게 되고 그 천천히 읽는 습관이 책을 좀 읽는데 필요한 근육들을 좀 잘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낯선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낯선 장면들을, 시대 배경들을 상상하는 작업들 자체가 확실히 좀 깊이 읽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돼서 보통 이 두 책을 그냥 좀 읽는 것으로 해서 약간의 이 좀 감소한 읽기 능력을 회복시키는 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는지, 각자만의 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만의 좀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좀 시도를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썸네일에서도 보셨고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오늘 이야기할 책들이 문해력에 대한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오늘 소개드릴 책은 두 권인데 이 두 권을 읽게 된 배경에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김성우 엄기호의 대담집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문해력의 정의와 범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와 이에 맞추어서 교육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5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코로나의 여파로, 영향으로 디지털이나 AI와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더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읽기, 문해력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논의가 조금 다양해진, 약간 달라진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오늘 두 권의 책을 읽었고,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남기면서 책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문해력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읽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책의 제목인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라고 해서 5년 전에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대답이 확실히 있었지만 지금 조금 달라진 대답은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 소개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좀 답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지원, 민정홍 지음, 문해력 격차입니다.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 문해력 격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는 문해력의 의미와 요소, 그리고 문해력이 우리 신체에서 어떻게 발휘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문해력 격차의 발생 원인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부 문해력 격차를 이기는 6가지 키워드에서는 동기, 보상,
레벨, 상호작용, 디지털 문해력, 사회적 독서 이렇게 6가지 범주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문해력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책의 1부 3장 쉽게 간과하는 문해력의 본질 비닉빈 부익부에서 유아기 기초 문해력을 구성하는 6가지 중요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의문론적 인식, 말소리를 듣고 구절을 분석하고 조작하는 능력, 이야기 이해, 이야기나 읽어주는 책의 내용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 어휘력, 알고 있는 어휘의 양과 어휘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기초 읽기, 유아가 문자를 인식하여 읽는 능력, 주변 환경에서 인쇄물 등에 익숙한 단어를 재인하는 것을 말함. 소근육 발달, 손가락과 같은 작은 근육을 움직이고 조절하는 능력, 기초 쓰기, 유아가 소근육을 이용하여 끼적이고 그림을 그리고 문자 등의 상징을 쓰는 기초 기술. 이 6가지 요소들 중에서 3가지만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휘력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찾지 않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책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글을 읽고 대화를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적절한 단어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넘기지 않고 찾아보는 습관이 있는가가 문해력을 이야기할 때, 문해력을 좀 평가,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단어건 쉬운 단어건 두루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좀 문해력과 관련해서 기본 전제를 두고 가야 한다. 여기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근육 발달과 기초 쓰기입니다. 두 요소로 하여금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 말하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호학적 좀 지식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조금 더 나이대를 올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 장비들, 그리고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문해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자체는 텍스트 문해력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앞서 보여드린 책과 그리고 뒤에 소개할 책이 조금 더 확장된 이 문해력의 범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구나 장비 면에서도 좀 플랫폼, 매체 면에서도 다양성을 우리가 좀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에서 좀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이 신체적인 것 혹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것 또한 문해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문해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항상 보통 하는 형식은 이제 어떤 특정 단어를 모른다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문해력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근거를 좀 생각하거나, 혹은 이 문해력을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알고 있는 것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교육에서 사용하는 삼분법에 따라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렇게 영역을 좀 구분을 해서
여러 기준들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그 기준들로 하여금 이제 좀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에 대해서 그저 그 정의를 알고 어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요소들을 쪼개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해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기반 삼아서 사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2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 2부에는 이제 문해력 격차로 하여금 문해력이 부족했던 학생, 아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해력을 이제 다시금 좀 키울 수 있었는가,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과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의 내용이 좀 겹쳐서 실천적인 전략의 경우에는 다음 책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나오미 베런의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입니다.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앞서 소개한 책은 텍스트 문해력의 방점을 찍고 있는 책입니다. 반면에 이 책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여 텍스트 문해력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텍스트 문해력이 다른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한지, 혹은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메타 분석 논문 형식 책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른 읽기 전략의 다양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텍스트를 읽는 것을 기준으로 종이책, 전자책을 나누어서 먼저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오디오북, 동영상 등의 다른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논의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사용하는 전략을 다른 플랫폼, 매체에 사용하기 위한 전략적 정비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장의 내용을 보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읽기 전략, 양손잡이 문해력의 내용을 보면 글을 읽기 위한 전략을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놓고 거기에 하위 범주를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범주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씩만, 5가지 범주에서 한 가지씩만 좀 함께 이야기를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읽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 입니다. 당신이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것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읽는 목적에 따라 대충 읽기와 훑어보기, 선형적 읽기 중에 어떤 것이 텍스트에 적합한지 판단하라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읽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독해력이 굉장히 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도적으로 단계를 설정하거나 목적을 좀 정확히 규정을 해서 읽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좀 그 여러 경험들을 또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에는 읽기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라 라고 해서 읽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우리는 읽기를 수동적 관중이 스포츠를 대하듯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필기라든가 주석 달기, 스스로 질문하기, 혹은 읽고 있는 것에 대한 타인과의 토론 같은 참여 수단을 활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심리학에 보면 비고츠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학습과 관련해서, 그리고 언어와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바가 선생님 그리고 뛰어난 동료와의 대화가 이 성장을 만드는 발판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 이제 교육 안에서는
굉장히 좀 기본 전제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에는 당신의 주의 깊게 읽는 능력을 직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이 만연한 환경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한 텍스트를 대충 읽고 독파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게 이 책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제 문해력 격차라는 책에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상외로 빠르게 잘 읽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텍스트를 읽은 수준, 상태를 보면 형편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그래서 진도를 나간다는 것이 수월하다라고 해서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읽는 과정에서는 의도적인, 인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지적 노력 때문에 약간 좀 피로감이나 인지적으로 좀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 실제로는 제대로 좀 글을 읽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주는 당신의 읽기 환경을 점검해보라 라고 해서, 스크린에서의 주의 분산을 줄여라, 가능한 조치로는 탭이나 창을 최소화하는 것과 알림을 꺼두는 것 등이 있다. 그래서 몰입력, 집중력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꽤 받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능력 또한 이 읽기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책 중에 이제 도둑맞은 집중력도 있고, 그거랑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해주는 책으로 제가 좀 재밌어 했던 책이 8초인류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집중력이 8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책인데, 이러한 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집중력이 이렇게 조각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와 관련된 좀 우리의 의도적인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범주는 읽기 매체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맞춰 적응하는 법을 배워라 입니다. 때로는 읽기에 어떤 매체를 사용할지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만약 당신이 속한 학교가 교재를 두고 디지털 전용 정책을 채택했다면, 디지털로 읽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경향성에 관해 배운 것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디지털 텍스트를 가지고도 주의 깊은 독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어라 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책들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위한 독서, 학습을 위한 문해력에 대한 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은 사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환경 및 도구 선택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제 독해 정도가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안 날 때는 보통 적극적인 읽기가 가능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 문제가 좀 핫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우리 모두가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실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를 사용해서 디지털 교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을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고, 학습자의 경우에도 지금 이 책만 보더라도 사실 여러 문해력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이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반 삼아서 쌓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도 사실 종이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교재를 좀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덜 된 거지 그 변화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준비되어야지 이 디지털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플랫폼의 다양화를 효과적으로 교수의 수업에,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담겨져 있는 전략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독서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플랫폼을 좀 더 다양화시키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 독서와 관련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가다듬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좀 선택지들을 선택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렇다면 과연 유튜브가 책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세 권 모두 아니다 라고 좀 단호하게 확답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글을 읽는 문해력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했을 때, 학습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글을 읽는 것, 종이책을 읽는 것으로 하여금 길러지는 문해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기르기에는 고유한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특징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정보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대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플랫폼이 다양화가 되고 그에 따른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다른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오늘 소개한 책이 학습 안에서의 이야기다 보니까 학습 바깥으로 또 나간다 라고 한다면, 유희적 읽기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취미로서의 독서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이 학습으로서의 책 읽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취미 시간에, 조금 노는 시간에는, 쉬는 시간에는 책 읽기가 좀 후순위로 많이 밀릴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책 덕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좀 이 텍스트 문해력이 학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는 좀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학습에서도 결국 플랫폼, 매체의 다양화, 그리고 디지털 교재 등을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로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 문해력의 중요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이 두 번째 책이었던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대학 교재로 점점 더 이제 그 참고 문헌에 직접적인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잘 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유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았을 때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선호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 이 기능으로서 생각하는 것과 별도로 조금 다른 양상의 변화가 실제 사례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면 단어에 여전히 노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또 일면에서는 분명히 이 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삶의 시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이 깊이 읽기, 깊이 생각하기를 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사실 이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좀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해력에 대한 책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해력에 대한 책들을 좀 주기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드린 책 중에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이제 메타 분석 논문 형식이잖아요. 사실 논문 형식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냥 논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메타 분석 논문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별 연구들이 나열되어 있고 굉장히 내용이 중복되고 그 중복되는 틈 사이에서 차이점도 내가 스스로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페이지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나누어져 있어서 약간 산만한 느낌도 가끔 들고 해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읽고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읽기가 괜찮은가? 상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면 저의 취향과 좀 무관하게 그냥 주기적으로 좀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좀 나누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할 때 좀 이야기 드리진 않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린다면 이제 두 번째로 소개드린 이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2023년에 출간이 됐고 그리고 문해력 격차가 2025년 올해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해력 격차에 아마 이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요약적으로 아마 책이 나온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런 좀 여러 형태로 여러 정리와 또 다른 좀 논의로의 확장으로 여러 사례들로 좀 읽는 것이 생각외로 필요했던 거고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나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2, 3년 정도 주기로 나오는 이 문해력에 대한 책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의 개인적인 교훈을 남겨봅니다. 끝으로 오늘 보여드린 책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학습과 관련된 문해력 책 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는 학습의 범주 바깥에서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책 덕후 분야 안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을 읽는 삶, 이 삶의 모습을, 문해력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글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에세이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책에 대한 소개는 다음 주에 아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9월 북리스트에서 할 거고 오늘은 그냥 짧게 읽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 또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책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줄곧 하게 될 텐데 아무튼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건 라쿠나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 단어 라쿠나는 빈틈이라는 뜻이다. 나는 이전까지 틈이나 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신 라쿠나라고 부르면 텍스트가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비밀의 공간 혹은 공백이 한층 심원한 탐사를 요하는 물리적인 공간처럼 확장되는 기분이 든다. 라쿠나 마타타. 내가 생각하는 라쿠나란 텍스트 안에 비어있거나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틈이다. 읽기라는 행위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아포리아다. 데리다의 어느 책을 읽다가 발견하고 고민하게 된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원래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나 모순을 의미한다고 한다. 책 읽는 사람이라면 역시 수많은 책들 곳곳에서 아포리아들을 마주치게 된다. 라쿠나도 아포리아도 읽는 행위를 계속해서 흔들고 지연시킨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읽기를 멈추고 크고 작은 시면들과 마주해 저마다 생각에 잠긴다. 읽기는 완결된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완성형 해석보다는 오히려 언제나 변화할 가능성을 품은 과정 자체가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때로 미간을 좁히고 때로 어깨를 옹송그리며 불가해한 텍스트들 사이에 오랫동안 머문다. 답은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기다린다. 내가 이런 독서만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늘 좋아해왔다고 단언할 수 있다.